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45세의 여성입니다. 저는 남자를 잘못 만났다가 인생이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맞지 않으면 다투기도 하고 심하면 헤어지기도 하는 법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도 경제적인 문제나 성격적인 차이, 그리고 외도 같은 이유로 이혼을 한 돌싱들이 제법 있어요. 솔직히 결혼해 죽을 때까지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적어도 자기 아내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는 인간 이하의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뿐만 아니라 엄청난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전 남편은 결혼 초부터 온갖 거짓말로 저를 속이더니 마침내 제 인생을 박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그놈을 생각하며 분하고 이가 갈릴 지경이에요.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때 악몽 같은 처참한 기억은 더 또렷하게 떠올라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두운 기억을 피하려고 들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기로 했어요. 그런 이유로 여러 날 고민하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는지 모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엄마와 미용사인 아버지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요즘 남자 헤어 디자이너가 흔하고 남자 미용사를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젊었던 시절에는 남자가 이용사, 즉 이발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의 머리를 만져주고 펌어를 해준다고 하면 모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성격이 여성적이기도 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남자아이들은 주로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녔었죠. 스타일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았고 무조건 짧게 잘라야 오래 간다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유난히 머리에 신경을 써서 절대 짧은 머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할머니와 아버지는 이발관에 가면 늘 싸웠다고 해요. 할머니는 이용사에게 무조건 짧게 잘라달라고 부탁했고 아버지는 죽어도 싫다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미용실에 데리고 가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도록 예쁘게 다듬어 주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항상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줌마들이 여러 가지 스타일로 머리를 꾸미는 걸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미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셨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아버지는 학교에서 늘 두발 상태 불량으로 지적을 받곤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짧게 자르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긴 장발을 하고 다니다가 화가 난 선생님이 전동 이발기로 아버지의 머리 한가운데 보기 좋게 고속도로를 개통해버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거울을 보고 기절할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셨다고 하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버지는 미용사가 되겠다고 말했는데 할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답니다. 아니 네가 제정신이야? 미용사는 여자들이나 하는 거야. 사내놈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기집들 머리나 만져주겠다는 거야. 차라리 막노동을 하면서 사는 한이 있어도 미용사는 절대 안 된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여서 어떻게든 미용사가 되겠다는 아버지를 말려보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완강하게 반대를 하자 가출까지 해서 미용기술을 배웠다고 해요. 하지만 남자가 미용기술을 배우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자 미용사들은 아버지가 미용을 배우겠다고 하자 모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미용실에서 일하는 걸 거절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걸 포기하고 미용학원을 찾아갔다고 해요. 미용학원의 원장도 신기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남자가 미용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건 처음인데 여자만 미용사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원장은 아버지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아버지는 누구보다 빨리 기술을 배웠고 1년 만에 미용사 자격증을 따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집에 돌아오자 조부모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허락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다른 미용실에 취업을 하지 않고 동네에 미용실을 차리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자에게 머리를 맡기는 걸 주저하던 동네 아줌마들도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의 아들이 미용실을 하고 있으니 차마 다른 미용실에 가지 못하고 마지못해 한 번씩 들리셨다고 합니다. 동네 아줌마들은 한 번 머리를 한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면서 다른 미용실로 갈 생각이었는데
아버지의 실력을 본 다음에는 모두 단골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아버지는 손기술도 좋았고 차분하고 여자들보다 더 섬세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엄마는 타고난 장사꾼이셨어요. 아버지는 술을 일절 드시지 않았지만 엄마는 웬만한 남자들보다 술을 더 잘 마셨고 술을 즐기셨어요. 성격도 직선적이고 다혈질이었어요. 아버지의 미용실과 엄마의 옷가게는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고 엄마 역시 아버지의 미용실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엄마는 여성적이고 섬세한 아버지의 성격에 반했다고 했어요. 원래 사람들은 자기하고 성격이 반대인 사람한테 끌리는 법이야. 둘 다 거칠고 작은 일에도 화부터 내면 평생 싸울 일밖에 없어. 아버지와 엄마는 성격만 반대인 게 아니라 취미도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는 특이하게 남자들이나 즐기는 낚시광이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닫는 일요일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낚시동호회 사람들과 같이 바다로 출조를 가셨어요. 엄마는 거의 프로 낚시꾼이어서 제 팔뚝보다 굵은 바다 생선들을 자주 낚아오셨어요. 그런데 살아서 날뛰는 물고기를 손질하는 건 아버지 담당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요리가 취미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고기를 잡아오면 회를 뜨거나 매운탕을 끓이는 건 아버지가 하셨어요. 두 분 모두 가게를 운영하셨지만 집안일은 거의 전부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같은 엄마, 엄마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어릴 때부터 옷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옷가게는 제 놀이터였어요. 초등학생일 때부터 학교를 마치면 엄마가 있는 옷가게로 와서 거기서 간식도 먹고 숙제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는 옷만 파는 게 아니라 옷을 고쳐주는 수선도 하셨습니다. 원래 엄마의 꿈은 의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외가의 형편이 엄마를 대학에 보내서 의상 디자인을 배우게 할 상황이 아니어서 엄마는 고등학교만 마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디자이너 꿈을 접고 조금씩 모은 돈에 대출을 내서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면서 대리만족을 하셨던 거죠.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가사 시간에는 바느질과 재단하는 방법을 배운 뒤에는 엄마가 옷을 수선하는 일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어느 정도 지나자 바지나 치마를 줄이는 간단한 일은 제가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제가 옷을 나르는데 소질이 있다고 했어요. 저도 옷을 고치고 만드는 게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엄마 가게에서 나온 천을 이용해서 제가 입을 옷을 직접 만들기도 했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도 척척 만들게 되었어요. 수선할 옷을 맡기러 오는 아줌마들도 이건 꼭 수미한테 맡겨서 고치라고 해. 내가 보니 수미가 엄마보다 솜씨가 좋더라고 라고 하면서 저의 실력을 인정해 주었어요. 저는 옷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바느질이나 뜨개질 그리고 십자수를 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엄마도 옷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가위와 자 그리고 실과 천을 항상 넉넉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나중에는 디자인 잡지를 사서 보면서 책에서 본 디자인의 옷을 흉내내서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 저는 일찍부터 대학에 가서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옷을 만들게 되었는데 제가 만든 옷을 본 엄마는 수미야, 우리 이거 한번 팔아볼까? 내가 보기에 디자인이 아주 깔끔해서 싸게 팔면 사갈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에이, 아무리 그래도 연습 삼아 만든 건데 팔리기나 할까? 저는 정성 들여 만든 옷이긴 했지만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서 제가 디자인과 재단을 해서 만든 옷은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대박 히트를 쳤어요. 그때부터 저는 방학이 되면 유행할 만한 디자인의 옷을 만들어서 팔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옷 덕분에 엄마의 수입은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에 저는 엄마와 같이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엄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제가 혼자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옷가게를 크게 키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했어요. 가장 만만한 투자자인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빠, 난 동네 시장 안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고 싶진 않아. 중심가로 나가서 번듯하게 의류 매장을 차리고 싶어. 아빠가 조금만 도와줘. 수미, 네 생각은 알겠지만 내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말이야. 아버지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앓는 소리부터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식에 투자를 조금씩 하고 계셨어요.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상장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고 계셨던 거죠. 만약 그 회사가 상장이 안 되면 손실은 크지만 상장이 되기만 하면 아주 대박을 치는 투자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버지가 투자를 했던 회사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상장이 되었고 아버지는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사실을 엄마와 딸인 제게도 비밀로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우연히 아버지가 매일같이 쓰시는 금전 출납 대장을 보고 그걸 알게 되었어요. 아빠가 얼마 전에 주식으로 대박친 거 다 알고 있어. 딸이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제 말을 들은 아버지는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하셨고 중심가의 가게를 얻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셨어요. 다음으로 저는 여러가지 옷을 디자인하고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나갔어요. 처음에는 의류 도매 시장에서 물건을 받아서 팔면서 제가 만든 옷을 끼워서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디자인한 옷이 많이 늘려갔어요. 혼자 디자인 공부도 하고 저를 가르쳐 주신 대학의 교수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면서 유행하는 기성 의류의 디자인 패턴을 따라하다가 저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해 나갔어요. 제가 파는 옷들이 패션쇼에나 등장하는 멋진 패션 의류가 아니었기에 보기에 좋아야 했지만 입었을 때 편안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면이 더 중요했어요. 제가 만든 여러가지 옷들을 팔면서 손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계속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냈습니다. 3년이 지나고 옷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자 저는 마지막으로 전문 의류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시장 안에서 있던 조그만 옷가게를 크게 키워서 중심가의 전문 의류 브랜드와 제휴를 해서 전문 의류 매장을 차리게 되었어요. 저는 의류 브랜드 회사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하면서 제가 디자인한 옷도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처음에 브랜드 회사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공급하는 의류 외에 다른 옷을 파는 건 허용할 수 없다고 했죠. 프랜차이즈 계약이라는 게 저희 브랜드만 취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장님이 만든 옷이라도 저희 회사 브랜드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판매할 수 없어요. 브랜드 회사 영업 직원의 말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계약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노예 계약이라고 했어요. 파는 상품부터 가격과 수익 배분 그리고 재고 처리까지 모든 걸 본사의 지시대로 해야만 한다는 거죠. 만약 제가 만든 옷을 제 매장에서 팔고 싶으면 프랜차이즈 계약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옷을 가지고 본사를 찾아가서 의류 브랜드 디자이너를 만났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만든 옷이에요. 팔아도 괜찮은 상품 가치가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디자이너는 저를 별 웃기는 여자 다 보겠네 라는 멀뚱한 표정을 지으면서 쇼핑백에서 옷을 꺼내서 대충 살펴보았어요. 가맹점 사장들 중에서 자기가 만든 옷을 가지고 와서 봐달라고 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어서 디자이너도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건성으로 살펴보는 디자이너는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거 전부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대학에서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디자이너는 아주 흥미로운 눈으로 제 옷을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봉제 공장에서 재단사로 시작해서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대학에서 의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잘 나가는 의류 브랜드 업체의 디자이너로 일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야말로 바닥에서 시작해서 꿈을 이룬 개천에서 용이 난 경우였죠. 그녀는 현장에서 먼지를 마셔가면서 옷을 만든 경험이 많아서 옷을 보는 눈이 다른 디자이너들과는 달랐습니다. 제 옷을 살펴본 그녀는 너무나 뜻밖의 제안을 제기했어요. 사장님이 만드신 옷은 시장에서 충분히 먹힐 것 같아요. 보기에 멋진 옷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원하는 편하고 촉감이 좋은 옷이라서 상품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약간 수정해서 저희 회사의 새로운 브랜드로 런칭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만든 옷을 정식 브랜드로 등록해서 그 회사의 가맹점들을 통해서 팔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정식 의류 디자이너가 된다는 말이었죠. 디자이너는 책임자를 데리고 와서 제 옷을 보여주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책임자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디자이너의 말을 들었고 마지막으로 제게 브랜드 계약을 하자고 했어요. 전에도 엄마의 옷가게를 통해서 제 옷을 팔기는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동네 장사였지 의류 전문 회사에서 정식으로 브랜드 등록을 하고 제 옷을 전국 시장에 팔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제 옷은 새로운 브랜드로 상표를 달고 제 매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저와 거래하던 원단 공장 사장님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완전히 대형 사고를 치셨네. 정말 축하드려요. 드디어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이루셨어요. 원단 공장 사장님은 제가 매장을 오픈할 때부터 3년이 넘게 원단을 거래해오던 사이였어요. 그는 제가 원하는 재질과 디자인의 원단을 무엇이든 척척 구해주었어요. 그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10대 후반부터 원단 공장에서 염색을 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술을 익혀서 공장에서 현장을 관리하는 반장으로 10년이 넘게 일하다가 32살의 나이에 대형 의류회사의 하청을 받아서 원단을 납품하는 공장을 차렸다고 했어요. 제 옷은 인기 브랜드가 되어서 꾸준히 잘 팔렸습니다. 저는 브랜드 상표권의 판매 수익까지 받게 되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게 되었어요. 매장도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단골 손님들도 많이 확보하게 되었죠. 제가 디자이너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좋아하셨어요. 엄마는 당뇨가 심해지셨고 합병증으로 신장이 많이 망가져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딸인 제가 이뤘으니 엄마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네가 내 안을 풀어주는구나. 수미야, 장하다. 정말 고마워. 그런데 몇 달 후에 엄마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더니 미처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그나마 저는 엄마가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드릴 수는 있었습니다. 엄마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의식이 흐려지면서도 저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애써 웃으시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몇 달 뒤에 저희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의 매니저가 바뀌었어요. 그전 매니저는 가맹점 사장들과 마찰과 불화를 자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힘이 있는 본사만 믿고 가맹점 사장들을 함부로 막대했어요. 한마디로 갑질을 톡톡하게 하던 악질적인 매니저였어요. 그녀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이 본사에도 흘러들어갔고 그녀 때문에 가맹점 사장들 사이에서 본사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여가자 본사는 그녀를 해고하고 다른 매니저로 교체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매장을 관리하게 된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매니저는 첫 느낌이 아주 차가웠어요. 그녀와 악수를 했을 때 저는 얼음을 만지는 것처럼 차가운 느낌에 흠칫 놀라기도 했어요. 그녀는 잘 웃지도 않았고 몇 번 만나면 농담도 주고받을 만한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딱 사무적인 용건만 무표정하게 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첫인상은 차갑고 날카로워 보였는데 같이 일을 하다 보니 마음은 겉보기와 다르게 아주 인간적이고 따뜻한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녀가 필요한 말 외에 하지 않는 건 맡겨진 업무에 집중하고 충실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저는 일을 할 때는 필요 없는 잡담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인정머리 없고 차가운 여자라는 오해를 자주 받아요. 저 역시 그녀가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동안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같이 일을 해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많은 속정이 있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제 매장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고 저는 그녀를 수진이 언니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녀는 돌싱이라고 했어요.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는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말해주기 전까지 그런 내막을 제가 물어볼 수는 없었는데 얼마 뒤에 전 수진이 언니가 이혼을 하게 된 가슴 아픈 사연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재고 파악을 해서 본사에 보고를 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기 전에 가을 의류를 들여와야 했고 진열도 새롭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팔고 남은 재고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사에 반품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철이 바뀔 때마다 일주일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매장과 창고를 오가면서 정리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알바를 하는 직원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나오지 않았어요. 매장에 들린 수진이 언니는 혼자서 정신없이 바쁘게 설치고 있는 저를 보더니 퇴근한 뒤에 매장에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진이 언니는 정말로 매장에 다시 와서 밤늦게까지 일을 거들어 주었어요. 노련한 전문가인 수진이 언니가 거들자 그날 재고 파악과 진열까지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저와 같이 재고 정리를 도와준 수진이 언니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늦은 시간이었지만 저녁도 먹지 못하고 고생한 언니를 위해서 근사한 저녁을 사주었습니다. 저희들은 반주로 소주를 곁들여서 저녁을 먹었고 술에 취한 수진이 언니는 신세 한탄을 늘어놓으면서 자기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 언니는 고등학교 동창이던 남자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잘 나가는 대기업의 직원이 아니라 백수건달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언니를 속였던 겁니다. 언니가 왜 속였냐고 따졌더니 돌아온 건 메타작이었다고 해요. 연애를 할 때는 그렇게 다정다감하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조금만 잔소리를 해도 폭력적이어서 언니는 거의 날마다 남편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서 언니가 생활비를 벌여야 했다네요. 그렇게 2년을 살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갈라섰다고 하네요. 아마 조금만 더 전 남편과 같이 살았으면 언니는 맞아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을 정도예요. 얼마 후에 저는 원단 공장 사장님과 썸을 타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서로 호감을 가진 건 꽤 오래되었지만 서로 편한 오빠와 동생처럼 지냈는데 그 사장이 제게 고백을 했어요. 전부터 그가 제게 야릇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속마음은 그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5년을 넘게 알고 지내왔고 서로에게 애정을 느낀 것도 2년이 넘었기에 저는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고 곧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뒤에도 수진이 언니 그리고 남편은 자주 만나서 어울리게 되었어요. 저희들 셋은 사업적으로 엮여 있으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수진이 언니는 저희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자고 가기도 했어요. 남편도 자식도 없는 언니였기에 밤마다 외롭다는 그녀를 제가 달려줘야 했어요. 그러다 남편은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욕심을 냈습니다. 남편에게 사업을 해보자고 바람을 넣은 사람은 수진이 언니였어요. 정기씨, 원단만 납품해선 큰돈 벌기 힘들잖아. 우리 동남아로 의류 수출을 해보자. 수미가 매장을 운영하니까 재고를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셈이야. 수진이 언니는 남편에게 의류 수출 사업이 아주 전망이 밝은 사업이라고 바람을 넣었어요. 그때 남편이 운영하던 원단 공장은 상황이 아주 좋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의 원단을 납품받던 의류업체들 중 몇 군데가 부도를 내고 파산을 했고 제법 규모가 큰 업체는 납품 단가를 낮춰달라는 압력을 계속 넣었어요.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행포였지만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납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적자가 나더라도 매일 창고에 쌓여가는 원단 재고를 줄여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남편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공장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참에 언니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유혹을 하니 눈이 번쩍 뜨였던 거죠. 언니가 말하는 의류 수출 사업은 유행이 지났거나 철이 지난 옷들을 다른 아시아권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었죠. 제가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매달마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재고를 본사에 반납하지 말고 직접 수출해서 처분하면 저한테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했어요. 직접 운영하는 매장도 없이 의류 구입을 해서 수출하는 다른 업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이어서 제법 돈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헌옷을 수거해서 다른 나라에 싼 값으로 수출하는 중고품 수출 사업자는 있지만 새 옷을 수출하는 업자들은 많이 없다고 하면서 전망이 아주 밝은 사업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괜찮은 사업이라면 분명히 하고 있는 업자들이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본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수진이 언니는 그쪽 분야는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만 믿으라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내가 의류 쪽으로 오래 일해서 잘 알아. 나는 안 되는 일은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믿고 기다려. 나도 언니를 믿어.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 네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내가 말을 갑자기 꺼낸 것뿐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아보고 준비를 해왔어. 마침 네 남편도 다른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지금 시작할 좋을 시기야. 언니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남편도 언니의 자신감 있는 모습만 믿고 공장부터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원단 공장을 정리하는 건 최후의 방법이어서 공장은 그냥 운영하자고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만에 하나 사업이 잘못돼 망하면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거야?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공장은 정리하지 말고 남겨두자. 나도 그러고 싶어. 사업이 실패하면 공장을 다시 살려서 밥벌이는 해야 하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수출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 없잖아. 공장이라도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어. 결국 문제는 돈이었어요. 수진이 언니가 뽑아본 계산에 의하면
사업을 시작하는데 초기 자금으로 3억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의 공장을 정리하면 그 정도 돈은 충분히 나오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 부부는 정말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진 돈으로 사업 자금을 대줄 테니 공장은 그대로 두라고 말했어요. 남편과 수진이 언니는 제 손을 잡고 몇 달만 기다리면 꽃길만 걷게 될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를 다시 한번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될 거라고 장담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업을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수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이런저런 이유로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게서 돈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남편은 잘 돼가고 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답만 되풀이했어요. 나도 처음부터 떼돈을 벌 거라고 기대했던 건 아니야.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렇지만 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운영할 경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6개월이 넘게 당신이 나한테서 가져간 돈이 얼만지나 알아? 이젠 나도 사업 자금을 대줄 여력이 없어. 사업이란 게 원래 처음에는 윗 빠진 독처럼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법이야.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제가 직접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하루 종일 매장에 묶여있는 몸이었고 수진이 언니의 능력을 믿었기에 저는 불안했지만 믿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미 시작한 일이니 자금을 계속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언니가 남편과 사업을 하려고 매니저를 그만두고 뒤에 후임자가 배정이 되어서 처음으로 매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하다가 저는 수진이 언니가 매니저를 그만둔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수진이 언니는 남편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공금에 손을 댔다가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금액이 크진 않아서 회사에서는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고 그녀를 해고하는 걸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냥 들은 말이라서 확실치는 않아요. 자세한 건 본사 총괄 매니저님을 만나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후임 매니저는 제가 사실이냐고 따지고 들자 책임을 피하려는 듯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언니가 회사 공금에 손을 대다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시기가 남편에게 사업을 하자고 말했던 때와 일치했습니다. 저는 뭔가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수진이 언니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본사로 가서 총괄 매니저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총괄 매니저의 말을 들어보니 수진이 언니가 회사의 공금에 손을 댄 건 사실이었어요. 가맹점 사장 몇 명과 짜고 장부를 허위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결제되어야 할 대금을 빼돌린 다음에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원래는 경찰에 고발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지만 그동안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길래 회사에서 내보내는 걸로 마무리 지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와 남편분이 동업을 한다고요? 그는 손버릇이 나쁜 언니와 동업을 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언니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아서 사업을 때려치울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총괄 매니저는 언니와 남편이 의류 수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자 피식이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거 벌써 한물 간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발을 빼고 철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어렵고 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는 동남아로 의류를 수출하는 사업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말을 했어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의류는 통관이나 수출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빠르지만 그만큼 많은 업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이 난립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돈 벌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출을 하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개업체를 통해야 하는데 수출업자는 현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중개업체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괄 매니저의 말을 들으니 사업에 대한 저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무조건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며칠 뒤에 수진이 언니를 만난 저는 언니가 왜 공금을 횡령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수진이 언니는 긴 한숨을 쉬더니 사실 전 남편 때문에 빚을 많이 져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 가맹점 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주동이 되어서 회사 돈을 빼들린 것처럼 되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정 사장 알지? 그놈이 주동자야. 자기가 모든 걸 저질러 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다른 사장들도 전부 입을 맞춰서 나를 나쁜 년으로 몰아세웠어. 본사에서도 내 말을 믿지 않고 사장들 말만 믿었다고. 언니는 울분을 토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런 지경이 되자 저는 언니를 더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들으니까 언니랑 남편이 하는 사업이 중개업체한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본사에서 들었던 걸 묻자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베트남에 있는 현지 중개업체는 믿어도 돼. 교민의 회장님이 관련돼 있는 업체거든. 그분하고 나는 오래 알아와서 절대 나한테 사기 같은 거 못 쳐. 그리고 모든 걸 확인해야 되니까 다음 달에 네 남편하고 같이 보름 정도 베트남에 다녀올까 해. 직접 가서 계약을 하고 본격적으로 물건을 보낼 생각이야. 수진이 언니는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서 현지에 있는 중개업체와 계약을 하고 아예 물건까지 넘기고 돈을 받아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준비 운동을 한 셈으로 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돈을 긁어 모을 일만 남았어. 이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많다고 걱정할 거 전혀 없어. 치킨이나 피자집이 수없이 망해 나가지만 잘 되는 가게는 떼돈을 벌어. 사업이란 뭘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남편과 언니는 보름 동안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출장이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저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원단 공장을 처분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공장만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남겨두라고 했는데 제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팔아버렸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공장을 처분한 돈을 모두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공장에는 제 돈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었어요. 납품 대금을 제때 결제받지 못하고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할 때나 다른 운영자금이 모자라면 제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 공장을 처분했다면 그 돈은 당연히 저한테 줘야 했어요. 저는 이제 남편과 수진이 언니의 관계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의심을 풀기 위해서 둘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남편의 사무실을 찾아보았더니 그곳엔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1년 전부터 남편에게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1년 전이면 남편과 수진이 언니가 사업을 시작한 때였죠. 그렇다면 둘은 사업도 하지도 않고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며칠 동안 알아본 결과 처음부터 의료 재고품 수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흥신소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사업은 핑계였고 남편은 저와 결혼 초부터 수진이 언니와 내연관계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두 년놈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저는 어렵게 수소문해서 수진이 언니의 전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수진이 언니에 대한 경악스러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 이유는 그녀의 바람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수진이 언니는 결혼 초부터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해서 전남편과 자주 다퉜고 그는 몇 번이나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수진이 언니가 울면서 매달려서 다시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니는 바람기는 사라지지 않았고 나중에 내연남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전남편의 돈을 훔쳐서 집을 나가서 내연남과 동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남편은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나서 회사까지 그만두고 언니를 찾아 나섰고 지방에서 동거를 하고 있던 언니를 찾아내서 머리채를 잡고 서울로 끌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언니는 모든 잘못을 동거남에게 돌리면서 발뺌을 하더랍니다. 여보, 전부 그 자식이 시켜서 한 일이야. 나는 그놈한테 이용만 당했어. 여보,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한 번만, 정말 이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당신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지만 전 남편이 바보도 아니고 다시 속아줄 리가 없었죠. 수진이 언니는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토해내고 거지꼴이 되어서 쫓겨났던 겁니다. 아마 본사에서 공금을 횡령한 것도 분명히 수진이 언니가 가맹점 사장을 유혹해서 내연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들을 이용해서 저지른 짓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자 저는 처음에는 두 년놈이 베트남에서 돌아오면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고 수진이 년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곧 계획을 바꿨습니다. 저를 바보 천치 취급하면서 자기들이 바람을 피우면서 놀아놨는데 스폰서로 이용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해줘야 한다고 결심을 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준 공장을 판 돈도 제가 받아내야 했어요. 그러려면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자료 소송을 해도 시어머니에게 넘어가 버린 제 돈을 찾을 길이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트남에서 돌아왔어요. 여보, 생각보다 일이 아주 잘 풀렸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당신은 돈방석에 앉을 준비만 하고 있어.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출장을 갔던 일이 생각보다 아주 잘 풀렸다고 하면서 곧 투자한 자금과 엄청난 수익을 보게 될 거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래? 정말 잘 됐네. 그동안 당신하고 언니가 고생한 보람은 있으니 다행이야. 저는 웃으면서 남편에게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속에서는 불꽃 같은 울분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정말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남편의 뺨을 후려 갈기고 쌍욕을 해주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그래,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실컷 웃어라. 곧 피눈물 흘리면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사정하게 될 테니까 라고 속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둘은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준 돈으로 보름 동안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서 실컷 놀다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는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하다니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것들이었어요. 수진이 언니도 저를 찾아와서 안심시켰어요. 저는 당분간 웃으면서 그녀의 얼굴을 봐야 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복수를 해주려면 절대 그것들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수진이 형과 남편은 보란듯이 둘이 붙어 다녔습니다. 사업 때문에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해도 저는 모른 척 눈 감아 주었죠.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둘의 관계에 대해 증거들을 모아 나갔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하니 둘은 안심하고 붙어 다녀서 제가 증거를 확보하기가 쉬웠어요. 남편과 수진이녀는 처음부터 저 몰래 같이 살 집을 구하고 동거를 하는데 들어가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묘안을 짜내다가 사업이라는 핑계를 대고 대놓고 저에게서 돈을 받아가서 썼던 거예요. 저는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의 말만 믿고 원하는 대로 돈을 줬고 하지도 않은 사업이 성공하기만을 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수진이 형과 두 집 살림을 계속 이어나갔고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은 다음에 파렴치한 남편과 앙큼한 그녀에게 확실히 복수를 해주기 위해서 남편에게 제가 모은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게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동시에 시어머니에게도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원래 공장을 매각한 돈을 저한테 줘야 하는 것인데 시어머니가 그 돈을 가지고는 건 부당하다는 거죠. 소송을 했다는 말 들은 시어머니는 번개같이 제게 달라왔습니다. 야, 이년이 뭘 잘못 먹었나? 네가 뭔데 내 돈을 뺏어가겠다는 거야? 어머니, 그간 공장을 운영하는 자금을 제가 거의 댔어요. 그러니 공장을 판 돈을 제가 가져야 맞아요. 웃기고 있네. 다른 건 모르겠고 내 주머니에 들어온 이상 내 돈이니까 그 돈에 욕심내지 말어.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시어머니는 돈에 욕심이 나서 이성을 상실해서 제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소송을 취하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어차피 조금만 기다리면 법정에서 판단을 내려줄 테니까요. 이제 수진이년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했습니다. 수진이는 생각보다 정말 뻔뻔스럽고 악독한 년이었어요. 그녀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수미야, 내가 밉지. 그래, 나도 잘 알아. 입장을 바꿔서 내가 너라도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년은 찢어 죽이고 싶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내 뱃속에 네 남편의 애가 있어.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수진이의 뱃속에 제 남편의 아이가 들어있다니. 수진이는 남편과 베트남에 갔을 때 애가 생긴 것 같다고 했어요. 너 어차피 네 남편하고 정리를 할 거잖아. 하지만 나는 홀몸이 아니야.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수미야, 애를 낳아서 혼자 살려면 나도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상간녀 소송은 취하해줘. 제발 부탁이야. 그녀는 울면서 제게 초음파 사진까지 보여주었어요. 임신했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대로 남편과 저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고 수진이와도 악감정만 남아있어서 그녀가 어떻게 되든 제가 알 바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금전적인 피해를 생각하면 그녀가 곧 겪게 될 아버지 없는 아이를 키우는 고통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착하게 인간답게 살지 그랬어. 그런데 나는 지금도 네가 하는 말이 진심이라고 믿어지지 않아. 나는 상간녀 소송 취하할 생각 없으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수미야, 제발 용서해줘, 제발. 그녀는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제게 매달렸지만 저는 그것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저는 전 남편에게서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시어머니와의 소송에서도 승소해서 공장을 판 돈을 상당 부분을 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전 남편에게서 받았던 돈을 전부 토해내야 하게 되자 제게 매달렸어요.
얘야, 그 돈이 없으면 난 거지 신세가 된다.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얼마라도 돌려다오. 참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앞에서 사람이 어디까지 비굴해질 수 있는지 저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수진이는 가진 재산이 없어서 법정에서는 수진이에게 압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진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일정 금액이 제게 위자료로 지급되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 수진이가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게 되자 자동으로 일정액이 제게 지급이 되었던 겁니다. 원래 법원에서는 5년 동안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저는 딱 1년간만 위자료를 받고 법원에 위자료 지급 중지 신청을 하고 압류를 풀어주었어요. 들리는 소문에 수진이는 아들을 낳아서 혼자 어렵게 키우고 있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앞으로는 남의 돈에 손을 대거나 다른 여자의 남자를 유혹해서 멀쩡한 가정을 파탄내는 일 없이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